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보수 진영이 승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 것인가에 가장 첫 대목에 놓는 것이 네. 이른바 장한석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네. 세 사람이 연대를 하든 손을 잡든 그러네요.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든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모양 이 꼴로 가서는 네. 뭐 부지야 세월 언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가 다들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또 오히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제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나 봐요. 그때 그 장동혁이 네.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 네. 그때 한동훈이 슬쩍 이렇게 화해의 손을 한번 내밀었어요. 맞습니다. 고생했다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동이 그 손을 뿌리친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이제 내일부터는 2026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 네. 이제 단계 논란은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네. 당 내부에서만이라도 네. 일단 기다려보자. 네. 저 민주당 쪽에서 뭐라 할 값에 네. 당 내부에서는 좀 기다려 보는 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또 크게 넘어야 할 것이 단계 논란이 큰 덩어리로 하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윤어게인 이것도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일단 당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이제 그 의미도 심각하게 문제는요.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월에는 슈퍼 위크가 한 두 번쯤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16일 날 당장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 18일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1월 21일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혐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에 네.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1월 28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정에서부터 선고가 쭉 줄을 잇듯이 나오는데 결국은 질문은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한 이제 법정 판단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그 중에서도 내란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그 공소장은 한덕수 전 총리예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네네. 그러니까 내란 두 글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사가 이진관 판사인데 이진관 판사가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다른 혐의로 이제 뭔가 유죄를 이제 나눌 것인지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제가 예. 생각해 보면 네. 내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판결문 쓰긴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본안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한 내란 소위 내란 재판이 판결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실은 거기에 좀 부수되는 재판은 판결을 하는 게 상례인데 이걸 굳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먼저 할 거야 해서 아마 그래서 이진관 재판장이 하는 그 판단에서 이거는 내란이었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맞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면 사실 앞뒤가 굉장히 꼬이게 되는 거죠. 이 네. 판결이. 그래서 정말 직위원 판사가 하는 판결이 이제는 주 판결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재판처럼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이제 모양이 이상합니다. 내년 1, 2월을 이진관 대 직위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둘의 판단이 서로 상충이 될지 네. 아니면 뭐 같은 쪽으로 내려질지 지켜봐야 네. 되겠는데 지금 얘기한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서 새해 지방선거를 이제 그때 되면 넉 달 앞두고 뭐 그때는 거의 공천도 이제 얼개를 잡아가고 뭐 이런 시기가 될 터인데 그때 1월 중하순경에 내려지는 일련의 재판 결과들이 우리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윤어게인이라는 국민의힘에서의 일정 부분, 일정 파트를 점하고 있는 이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관. 그런데 이제 네. 윤 어게인 이것도 예. 지난번에 우리 송년회 때 우리가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했었는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아까 박 국장이 늘 정말 예리하게 지적했던 건 윤 어게인이라는 건 적의 언어인 겁니다. enemy, language of enemy예요.
근데 이걸 보수 쪽에서 마구 쓰고 있더라고요. 윤 어게인 뭐가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다시 지금 집권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건 물레방아를 한번 돌리고 그것도 실패하고 흘러간 물이에요. 저 바다에 어디에 가서 지금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윤 어게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 어게인을? 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게 정광훈 목사가 한다는 토요일 집회도 제가 매일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한참 들어봐요. 네. 뭐 동의할 수 없는 발언도 굉장히 네. 많은데 그렇다고 윤어게인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윤어게인 어디가 있죠? 윤어게인 좀 잡으러 가봅시다 오늘부터. 윤어게인 실체가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문제도 예. 저는 이제 박 국장이 아까 제안하신 그 의미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네, 아니고 네, 네, 네.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야말로 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도 단호했으면 좋겠고 윤어게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왜 못 묻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네.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당 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당 원로들이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흔들기만 한다라는 약간의 공포심이나 그런 경계심 같은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겠죠. 네. 왜냐하면 뭐 이 당내 분위기가 워낙 그 험하지 않습니까? 안티 장동혁 네.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초재선 의원들도 뭐 툭하면 모여가지고 장동혁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비난성 그런 뭐 내용들을 이제 결집을 하고 있고 네. 삼선은 삼선대로 뭐 중진 원로는 원로대로 장동혁 대표의 심실해지는 발언이 거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김도읍 이게- 정책위 의장이 사실은 이제 정말 2025년 세미스를 앞두고 딱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아마 그 회의에서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비상겸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취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소송한다는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이 2025년을 끝내면서 국민의힘에서 더 무게 있는 목소리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말 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맘 놓고 빈집털이도 하고 네. 맘 놓고 이런 그런 거 막 폭주를 해도 우리가 어차피 조금 감점 당해도 우리 점수를 가져갈 다른 당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흘리는 물을 받아낼 바가지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진짜 폭주를 하는 저런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빈집도 그만 털리고 그다음에 폭주도 좀 막는 의미에서도 이 정도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무게 있게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참 듭니다. 저는. 맞는 예.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이게 중도 외연의 그 시도가 잘못되면은 구심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끝낸 다음에 네.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걱정 섞인 비판도 하고 있는 건데 뭐 새해에 뭔가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국민의힘은 지금 이미 사실은 집안이 한번 폭삭 망한 지금 집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집안이 폭삭 망하면 우애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때 너 왜 그랬어? 너 그런 바람에 우리 집에 그때 도둑 들고 난리 난 거잖아. 뭔 소리야? 네가 그때 캠핑 가갖고 집안 안 지켰는데 뭔 소리야? 너는 평소에 집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야 500억 빚 중에 200억은 네가 떠안나. 내가 그 돈을 왜 떠안아? 미쳤어? 맞아요.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네.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야 아버지한테 받은 게 네가 더 많이 받았잖아. 막 이러면 그러니까 싸우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좌파는 네.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보수의 특징은 내부 싸움에는 귀신이고 외부 싸움에는 등신이고.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네. 이런 말을 씁쓸하게 내뱉고는 있지만 맞습니다. 뭐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희망 네.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은 한동훈대로 마음에 안 들어, 장동혁대로 마음에 안 들어, 이준석대로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하지만 예. 그러다가 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당 정치인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있지? 그러면 또 거기 마음에 드는 사람 1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누가 더 자유를 중시하는가? 라고 또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라는 마음이 또 다시 또 회귀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누님 예. 좌파는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뇌물 받은 것이 자꾸만 측근과 가족에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니까 그거를 단락시키기 위해서 부엉이방에 서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을 오늘날 좌파에서는 거의 추앙하고 있잖아요.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죠.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소가 이미 받고 돼 있어요. 있나요? 불구속 기소가 기소가 돼 있어요. 기사가 한 개도 안 나와?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책방 주인으로 어허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무슨 방송했습니까? 이건 뭐 저기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비리가 한두 가지였어요. 네. 그 지금 저기 그 이스타 항공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뇌물 혐의입니다. 네. 자기 딸내미하고 그 사위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었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재판이 열리는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보수 쪽은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완전히 뭐 버린 카드처럼 그렇게 그렇죠. 뭐 흔적도 없죠.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존경받고 그런 지금 뭔가 분위기가 돼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싸움에서부터 보수는 벌써부터 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는 왜 그러냐?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양심이. 우리 진영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지 저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하신 게 많죠. 그렇지만 뒷부분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편이었으니까 그 잘했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쵸.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좌파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똘똘 뭉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이 되고 이렇게 발전돼 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선우정 칼럼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요. 이 결국 그런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그 레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밉든 곱든 결국은 다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건 살아있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저희가 고쳐야 될 잘못들 네. 그리고 이런 자꾸 이제 분열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아무튼 잘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무장무장 다가오고 있는데 네. 선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선거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선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박 국장이 꺼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죄송해요. 있네요. 괜히 꺼냈네. 네. 우리 그래픽 하나 보여주시죠.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